네, 저 오늘 2부 배터리 다이브의 임성균 이사님 와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오셔서 어떻게 보면 투자와 직접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배터리 산업의 현장 얘기도 조금 들어있어서 굉장히 의미있게 들었는데요. 오늘도 저 2024년 배터리 시장에 관한 전망 같이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터리 네. 다이브 임성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지난번에도 사실 와주셔서 좋은 이야기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서 오늘 와주니까 너무 반갑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료가 좋아요. 네, 그래프도 많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목을 저희가 2024년 배터리 시장 기회여 우려했는데 그럼 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 우려도 조금 있는 거군요. 우려가 당연히 있지요. 근데 좋은 네. 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 결론 비슷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혹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호흡이 좀 깁니다. 그래서 변화가 그렇게 갑자기 확 오지는 않고요.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건 보통 한 2, 3년 전에 뭔가 좋은 일을 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뭔가 해도 내년에 당장 티는 안 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후년에는 분명히 부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조금 약간 진득하게 그 시장을 지켜보면서 시장을 잘 지켜보면서 이제 끈기 있게 쳐다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특히 내년에는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사님의 관점에서 이 배터리 산업의 현장에 내리는 흐름들 네. 혹은 우리가 투자자들에게는 펀드멘탈이라고 부르는 이 산업의 움직임과 박자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주식 시장의 박자와 어느 정도 타이밍적인 이런 것들이 흐름이 일치한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보십니까? 산업을 보실 때? 저는 이제 산업 자체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주가는 그거랑 반드시 이렇게 일치해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은 너무 높아요, 낮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으나 네. 그 밑에 있는 말하자면 산업 그리고 펀더멘탈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주가는 입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께서도 실제로 뭐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국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투자 업계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럼 산업계에 계신 이사님께서 그런 투자 시장의 반응이 내는 것들을 체크하긴 하십니까? 계속 들여다보죠. 뭐 어느 아. 회사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더라 그러면 올라가는구나. 역시 이쪽이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 뉴스들은 계속 쳐다보긴 합니다만. 네. 하지만 뭐 투자에 대한 관한 직접적 얘기보다는 산업의 펀더멘탈에 좀 더 초점을 네. 맞추고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의 시작은 2023년 올해 리브가 첫 번째 시작이 될까요? 네, 리뷰. 이번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뭐 주가 그냥 옆에서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금년 초에 특히 이제 주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그것들 이후에 이제 사실 그때보다는 좀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현실에서 있었던 일들과 관계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의미 혹은 산업을 들여다보는 의미에서 금년에 있었던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출발해 보시죠. 예, 금년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전기차나 배터리나 수량 기준으로 30% 이상의 성장을 합니다.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그 정도 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가라는 측면이 있죠.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0% 60% 성장률을 보다가 30을 보면 조금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금년에도 그 정도 성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30% 성장하는 산업에서 잘 없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큰 성장이고요. 네. 게다가 좀 금년에 주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주춤한 것 치고 30%면 굉장히 큰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얘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긴 호흡 말씀드린 건데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 낮춰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가격을 낮추려면 뭘 해야 되지 하다 보니 가장 그 재료비 비중이 높은 배터리를 이제 쳐다보게 됐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작업도 금년에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보니까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저가의 배터리 시스템은 LFP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중국 회사들이 이미 생산 시설을 중국 내수 기반으로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NCM 계열이 좀 그 성장을 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 여전히 성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또 우리의 기대보다 조금 못 미쳤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줄거나 시장이 빠지거나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한국 기업이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좀 중심을 두어왔던 유럽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유럽이 좋지 않잖아요. 네. 좋지 않다 보니 여기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 미국하고 열심히 하자 해서 작년부터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내후년 2025년부터 가동입니다. 지금 뭔가 한 것 같지만 아직은 공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2025년이나 돼야 물건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율이 좀 올라가서 물건이 팡팡 쏟아져 나오는 건 그때부터 보통 한 2년쯤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호흡이 길기 때문에 뭔가 많이 일은 벌어졌는데 실제로 나오는 숫자가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좀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회사들은 이전에 한국 회사들보다 먼저 그 일을 시작했을 뿐이고요. 그 회사는 왜 그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왜 한국 회사들은 이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사님 그리고 올해를 봤을 때는 네. 미국 시장은 당연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인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이 많은 마켓을 확보할 터인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지금 중국과 한국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유럽 시장에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 선방하거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현재는? 유럽 시장은 한국 회사들이 이제 중국에 처음엔 들어가려고 했고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중국 정부가 그냥 켜켜이 막았습니다. 거의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한 셈이고 방법이 없죠. 네.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네. 거기서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거기도 중국의 배터리 회사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가 수입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 연합이 이거를 좀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에겐 좀 더 유리한 거네요?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유럽 전체가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 거기서 생각만큼 판매가 안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어가시죠. 네. 첫 번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금전 전기차 시장인데요.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조금 당겨 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1,050만 대 정도 이제 팔렸다고 이제 집계가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420만 대 뭐 이 정도 이상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른데 네. 대체로 이 숫자는 뭐 거의 고정이 된 거지만 30에서 한 40% 미만 그 정도의 성장률이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합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35%인데요. 네. 근데 이 35%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작년에 103%입니다. 한 해에 2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작년과 그 전에만 해도 60%가 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금전에 50은 돼야지 뭐 이런 기대를 한 게 이상한 건 아닌데 현실은 그렇진 않았다. 그렇지만 35%도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그럼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더욱더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글로벌 자동차 판매 숫자인데요. 2020년 코로나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착착착 올라가고 있는데 좀 고무적인 일은 이 전체 판매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쪽이 배터리를 사용한 BEV라는 거죠. 네. 내연기관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배터리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자동차 시장의 성장도 현재는 배터리 전기차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제일 빨리 잘하는 건 시장 점유율이 반이고요. 미국이 성장을 주도하는데 12% 아직은 작습니다. 근데 2위인 유럽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부터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제 좀 안 좋죠. 네. 그리고 엊그저께 독일은 갑자기 돈이 없어서 보조금 내일부터 못 드립니다 하고 발표한 다음 날부터 보조금이 끊어졌어요. 예산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보조금을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끊어버렸는데 네. 저도 뭐 제목을 보면은 되게 자극적인데 내용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게 아니라 네. 예산이 없어서 진짜 예산.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차 쪽 끄는 거니까 네. 사실은 전기차를 타겟팅한 거는 아니지 아니었나. 타겟팅한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전기차를 사도 그렇죠. 못 받으니까 예. 네. 안 좋게 된 거긴 하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프랑스도 보조금 뭐 프랑스판 IRA 되면서 네. 우리 차들이 좀 빠졌죠. 네. 그 뭐 니로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좀 제외가 되고. 네, 그 뒤에 이제 그 얘기 나오긴 합니다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프랑스판 IRA는 이제 유럽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금년 말 내년 초 되면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프랑스는 그거보다 먼저 자국의 법을 바꿔서 자국에서 팔리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긴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만든 차만 주겠다 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 만든 차만 되는데 그게 중국 회사든 한국 회사든 뭐 어디 다른 회사든 모르겠고 유럽에서 만들라는 얘기. 아 일단 그냥 메이드 인 유럽 해라. 네, 아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거 가볼까요? 네, 배터리 시장을 보시면은 공급은 계속 성장합니다. 2023년까지는 이제 2.2테라와트/시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5년 내후년 숫자는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죠. 이거는 그때까지 이제 완공된 숫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저때까지 우리가 일만큼 하겠습니다라는 숫자를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다 보니 저렇게 턱없이 좀 늘어났는데 저게 저대로 될 리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이 아래쪽 중국 빨간색인데 빨간색은 뭐 2배 이상으로 성장을 하죠. 네. 근데 지금 뒤쪽에 또 있는 얘기입니다만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좀 힘들 겁니다 아마. 특히 내년부터 좀 힘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저 캐파대로 다 늘리진 못할 거고 저희 예상은 이 숫자의 한 반 정도밖에 못할 거다. 뭐 그냥 추정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이제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인데 여기에서도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지금 포드나 GM 같은 회사가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캐파가 저대로 늘어나진 못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면 사우스 코리아랑 중국이랑 둘 다 빨간색이어가지고 뭘 어디다 봐야 되는지. 사우스 코리아는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이고요. 중국은 요 큰 빨간색입니다. 네. 그 나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회사가 아니고요. 한국 영토 안에 있는 캐파가 저만큼이라는 얘기죠. 한국 영토 안에 있는 그 배터리가 저렇게 차이가 나요? 많지는 중국이랑?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데? 생각했던 그렇죠. 것보다? 근데 저기 미국이나 유럽에 지은 캐파는 여기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잡히겠죠. 그렇지만 한국 회사 거 와 저렇게 차이가 나요? 많이 납니다. 와 충격적이죠. 아유, 충격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파 반지라고 하면은 내후년에는 한 3.9테라 정도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2년 동안에 2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지금까지의 성장세와 비슷한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늘어나니까 줄어들겠죠. 성장세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2010년부터 킬로와트 시당 몇 달러인가였는데 금년에는 139, 140불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의 숫자인데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030년까지 가격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상을 했는데 2025년에는 100달러를 뚫고 2030년에는 72불까지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뭐 그 골든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 게 100불 이하인데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 숫자로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좀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70불 아래로 내려가면 근데 분명히 지금보다 임팩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반값이 되는 거니까요. 저거는 저렇게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생산성 문제도 있고 재료비도 아마 저때 되면은 뭐 니켈이나 리튬 같은 것들 가격이 좀 이렇게 많이 출렁거리지 않고 또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서 재료비를 절감하면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배터리들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얘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왜 NCM과 LFP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NCM은 왜 이렇게 빈약해 보이는가 얘기인데 여기를 바로 보시면 녹색 쪽이 이제 LFP 쪽입니다. 네. 2020년부터 급속히 쭉쭉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 비중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만 액수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쪽이 좀 더 빨리 시장을 차지했기 때문이고 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여기에 이제 CATL이 2020년부터 쭉쭉 성장을 하면서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가져갑니다. 파나소닉이 제일 큰 타격을 입었고요. 네. 결국은 이거 테슬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LG엔솔도 조금 영향을 받았고 다른 한국 두 회사 그리고 자기네들만 그냥 쓰는 BYD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ATL이 그 전에 만들어오는 캐파를 본격 가동을 하면서 네. 그게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저걸 많이 가져다 쓰기 시작한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게 2023년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전부터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의 포캐스트가 더 조금 궁금한데 네. 지금 저기서 CATL이 트렌드적으로 더 많이 비중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증설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중국 내에서 귀중가에서 이제 증설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근데 중국 안에서만 생산하는 거 가지고는 모자라고 이제 해외에 공장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아마 미국에서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에도 지금 독일 공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유럽연합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자꾸 쳐들어와서 우리 시장 다 가져간다 네. 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유럽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하면 어떻게 나올지는 또 봐야죠. 하지만 CATL은 조금 경계를 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네 유럽에도 이제 뭐 몇몇 ACC 같은
몇몇 그 유럽 토종 배터리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 회사들의 사업을 다 망가뜨릴 정도로 들어오는 건 아마 분명히 막으려고 할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한국 배터리가 늦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한국 회사들도 제일 큰 회사였는데 중국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들어오게 실제로 좀 완전히 딴지를 걸면서 막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할 수 없었어요. 시장이 있어야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없으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중국에선 내수 기반으로 배터리 산업을 크게 키우고 하면서 투자를 미리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네. 다음 요게 오늘의 메인 디시네요. 네, 여기가 오늘 메인 디시. 네. 내년에 내년도 전망인데 이사님 그러면 2023년 리뷰로 봤을 때 네. 사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그 산업의 밸류에이션 할 때 성장률이 결국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네. 성장률이 결국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기준이 되는데 네.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35%의 성장이라고 하면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꽤나 훌륭한 성장일 텐데 네. 투자자들은 미래를 전망할 때 과거에 100% 60% 성장했던 게 30% 중반까지 떨어졌으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이사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정도 레벨에서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 예를 들어 30% 중반이 유지된다 매우 훌륭한 성장폭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서 30, 20, 10% 중반 이렇게 둔화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관점에 더 가까우십니까? 결국은 성장률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금년에 35가 나왔다고 해서 그럼 내년 20, 내후년에 한 자리 이렇게 되느냐? 전 그렇게 간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금 전기차가 잠깐 주춤거리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뭐 금융 위기 문제도 있고요. 네. 그 소재 가격이 출렁출렁했던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잠시 출렁거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얼리 어답터 시장에서 매스마켓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네.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아까 이게 호흡이 긴 산업이다 보니까 빠르게 대응하기는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건 분명히 해결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은 금년 정도는 그래도 성장을 하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내후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네. 지금하고 비슷한 성장세 그리고 만약에 아까 보셨듯이 반값 배터리 이런 것들이 진짜로 현실화된다면 생각보다 다시 빠르게 그 시장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때 투자자들은 저 30% 중반의 성장률이 네.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반영했을 때 저기 유지되면서 롱런하게 가는 걸로 봐야 될 거 아니면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반영되면 저 35%가 다시 가속화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뭐 50% 60% 성장 나오는 구간이. 저 정도보다 아래로 심각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유지되는 정도로 네, 보면 될까요? 다운사이드보단 업사이드가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배터리 가격과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 급속히 보급될 때 이제 가능한 일인데 그거는 기술 개발이 좀 따라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냐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있는데 다운사이드 이거보다 가다 이제 이 시장은 추락해요. 라는 게 다운사이드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사실 투자자에겐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국 멀티플에 바로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바로 2024년 한번 가보시죠. 오늘의 메인 디시 2023년 내년도 기회와 우려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내년에는 개별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 고객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즉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고객사가 있는 배터리 회사도 있지만 고객사 없이 지금까지 온 회사도 사실 있어요.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그 회사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재고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본 순환이 안 되고 회사가 운영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어떤 회사들은 거의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상태로 빠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가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삼원계와 LFP는 치열한 기술적, 제도적 공방전을 이어나갈 것 같다. 얘기고요.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영내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당장 저게 이펙티브하게 딱 그 힘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살짝 이제 섞인 형태로
약간 어중간하지만 결국은 저 법들이 의도하는 쪽으로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이사님 근데 저 부분이 좀 의미인 것 같은 게 보통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차 전지나 배터리 산업이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막 가파르게 성장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의외로 고객 기반이 약한 기업 중심으로 구조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저 기업들은 뭐 국내 상장될 정도의 꽤나 큰 기업들 중에도 그런 구조 조정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아주 작은 기업에 대한 얘기? 주로 작은 기업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작은 기업이 먼저 망한다기보다는 네. 고객사가 없는 회사겠죠. 근데 그 회사들이 보통 조금 작은 회사들인 경우가 많고요. 네. 고객 기반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있으면 그래도 돌아가죠. 근데 그거 없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쌓아놨는데 팔리지 않아서 돈이 거기에 잠겨버리는, 그리고 팔 방법도 없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뭔가 2차 전지 산업과 구조 조정이 저는 약간 미스매치돼서 여쭤봤습니다. 네. 뭐 근데 사실 배터리 산업뿐만 아니고 예전에 뭐 반도체 그 메모리 디램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LCD 시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망해 나간 회사, 이제 문 닫는 회사 생기고 그 회사들끼리 합치고 그러다가 그 합친 회사가 또 망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 코인 네. 네. 말씀하세요. 예, 하나씩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협력 관계입니다. 이쪽이 이제 배터리 회사고요. 이쪽이 전기차 회사입니다. 이거를 이 회사가 전기차 사업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중요해요 기준으로 좀 나눠봤어요. 네. 숫자가 크면은 아주 중요해요고 작으면은 이거보단 덜 중요해요입니다. 위에 두 회사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BYD, 테슬라는 그 거의 그냥 전기차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긴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 밑에 현대차나 메르세데스 벤츠, BMW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세데스나 BMW 같은 경우는 저기가 이제 고급 브랜드잖아요. 네.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전기차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BMW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판매되는 차량의 대수 기준 한 거의 20%까지 지금 전기차로 이미 돌아선 상태예요. 네. 메르세데스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근데 지금까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고급 브랜드란 이미지를까지는 못 갖춘 현기차 그룹이 이때 우리는 저 브랜드로 올라설 거야 하는 것 때문에 전기차를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랑 BMW의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상당히 내연기관차보다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네. 저 하이엔드급으로 또 전기차를 만든다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되게 비싸죠. 그 저게 판매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2023년에 판매는 BMW 같은 경우는 그냥 괜찮게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BMW는 대체로 판매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프로모션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충전소도 만들 거예요 이러면서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상 정도는 부합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네. 해야겠네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중간 정도였던 스텔란티스, GM, 혼다 이런 회사들이 있고 사실은 폭스바겐, 포드도 요 3점짜리 회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폭스바겐하고 포드가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 이 두 회사는 최근에 우리 전기차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GM도 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두 회사는 좀 대놓고 노골적으로 우리는 뭐 속도 조절을 하겠다 해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보실 거는 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GM, LG 엔솔, 폭스바겐, LG 엔솔도 약간 있고요. 포드와 CATL 그리고 SK온과 폭스바겐, 포드 쪽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괄호를 쳐놓은 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협력할 거예요 하고 아직 양산 공급은 안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면서 영향을 좀 받겠죠 아무래도. 네. 내년에는 특히 그 영향이 좀 두드러질 것 같고요. 네. 안타깝게도 SK온이 이제 두 군데나 좀 걸려 있는, 특히 포드하고는 조인트 벤처 만들고 있는데 공장 2개 짓겠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 건 이제 돌아가지만 두 번째 거 좀 미루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좀 작은 그 배터리 회사 여기 어디쯤에 있겠죠. 그런 회사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그 얘기입니다. 네. 이게 주요 배터리 회사별 영업이익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삼성 SDI, 요 빨간색 쭉 올라가는 게 LG 엔솔이고요. 네. 여기가 SK온입니다. 이 회사들 그리고 요 다른 회사들은 대체로 이제 플러스 영업이익률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뭐 높고 낮고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 아래의 두 회사가 아직은 좀 마이너스,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여기 페러시스라는 좀 작은 회사입니다. 네. 중국 회사인데 LG 여기 이제 SK온인데요. SK온 같은 경우는 수율 때문에 계속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상태긴 하지만 지금 계속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4Q 혹은 내년 1Q 정도에는 그 플러스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도 SK온 같은 경우는 괜찮은 고객 기반이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있고요. 그 배터리 공장 두 개 짓기로 했다 하나만 하고 있지만 포드가 있고 다른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러시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네. 아직 고객사가 딱히 정해진 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적자가 나지만 재고도 자꾸 쌓이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국영 펀드로 넘어갔어요. 얼마 전에 국영 펀드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파산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는 여기 JV라는 또 다른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을 결국은 중단을 했고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저 구조조정은 지금 중국에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둘 다 중국 회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브리티시 볼트라는 영국 회사도 사실상 망했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객사 오케이. 기반이 허약한 회사들이 내년에는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네. 변화가 좀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LFP와 MCM의 이야기인데요. 뭔가 되게 복잡한데 LFP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고요. NCM은 늘 비싸기만 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각각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양쪽 진영의 회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만 있지 않는단 말이죠. LFP 같은 경우는 뭐 더 장점을 살려서 에너지 비율도 높이려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NCM 같은 경우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을 낮추면서 성능을 유지하는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계속 싸울 거고 내년에 내후년까지도 새로운 제품들 계속 낼 텐데요. 여기에서 특히 LFP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이게 지난달이죠.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NCM 같은 경우는 안에 니켈도 들고 리튬, 코발트 들었기 때문에 이거 폐배터리 가져다가 잘 갈아서 저 금속들 뽑아내면 쓸 수 있습니다. 즉 재활용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근데 LFP 같은 경우는 뽑아서 쓸만한 비싼 금속이 리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을 들여서 리튬을 뽑아내면 손해를 보니 그냥 버립시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의 발표는 NCM이 이제 한국엔 제일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뭐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가지고 올 텐데 LFP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근데 저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할지를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러한 제도는 국내만의 트렌드입니까? 글로벌하게 저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유럽에도 이미 있습니다. 네. 유럽에도 이미 있고요. 거기에선 유럽 같은 경우는 모든 배터리를 다 이제 수집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랬는데 하다가 그 LFP가 예를 들어 수집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경제적인 부과를 하겠죠. 네. 그래서 생산자 재활용제 책임제가 제대로 잘 안 되면 보통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한국법 기준 폐기물 처분 분담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다 나중에 다 쓰고 나면 쓰레기 될 테니 쓰레기 치우는 돈을 당신이 내시오 하고 배터리 회사한테 돈을 내라고 할 겁니다. 이제 가격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변화들이 얼마나 좀 구체화될 것인지를 내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죠. IRA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조립이나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을 북미 혹은 미국과 FTA가 돼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각각을 만족시키면 $3,750씩 구매자에게 그 세액공제를 줍니다. 네. AMPC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받고 있는 보조금인데 그것도 이 법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AMPC에 대해서 파나소닉은 미국에 공장이 있어요. 네. 자기 돈 들여서 만든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사가는 고객님에게 AMPC 보조금의 반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버립니다. 굳이 안 줘도 되는데 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GM이 LG엔솔하고 만든 공장에서 저 보조금 85% 우리에게 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반반씩 가져가면 되는데 뭐 나름 이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조금 더 중요한 건 그다음 포인트입니다. 해외 우려 기업이란 얼마 전에 이제 포인트 얘기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IRA는 입법 사항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저 내용을 바꾸려면 의회가 나서줘야 돼요. 근데 저 법도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죠. 네. 그때 이제 그 상원 하원 선거도 이제 같이 하는데 하원은 전체 다 뽑고 상원은 3분의 1 뽑는데 그 이후에 의회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쪽 법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다. 네. 얘기지만 대신에 요 행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기 시행령 같은 그게 이제 우려 국가에 대한 해외 우려 국가 및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재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런 나라들하고 놀면 안 되고 여기하고 관계 있는 회사에서 만든 배터리 재료 사다가 전기차 만들면 보조금 안 줍니다. 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ESC라는 회사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회사는 원래 닛산이 만든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인데 닛산이 전기차 하려고 한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 배터리 사업 팔아야겠네 하고 내놨는데 중국이 사갔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여전히 일본에 있지만 사실상 저 중국 회사예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외 우려 기업 정의가 발표되기 전에 저거는 그러면 일본 회사냐, 미국 회사냐, 중국 회사냐.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많았는데 저 정의에 따르면은 해외 우려 기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저기가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 중에 하나가 닛산 공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원래 닛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저 배터리 좀 적게 써야겠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기서 짓고 있는 공장 중에 하나는 BMW 미국 공장에다가 공급을 할 예정인데 거기는 증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닛산은 그렇게 비싼 차 안 팔 건데 BMW 같은 경우는 아까 명예권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비싼 차 팔거든요. 그게 그 세액공제 한도 얼마짜리 이하 자동차에만 줍니다라는 그 한도가 있어요. 승용차는 55,000달러, SUV는 7만 달러인데 어차피 BMW 전기차는 그 가격 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니치 시장으로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매스마켓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럽은 제도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실은 막 뒤섞여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법으로 이제 특정 국가 중국이겠죠. 의존성을 낮추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라 이게 권고 사항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혹은 뭘 어떻게 하면 돈을 드리겠습니다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뭐 개별 국가들이 이제 별도의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럽산 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사실상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 이것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보조금 이제 못 줍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있고 유럽연합은 아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영국 같은 경우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못 팝니다. 했던 걸 35년으로 연기를 했죠. 우리 너무 힘들다, 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유럽은 그 유럽 안에다가 전기차 공장 만들려고는 하지만 네. 돈이 없고 사실은 배터리 기업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아계의 배터리 회사들 유치하는데 이미 선수를 미국에 뺏겨버렸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 약간 난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와중에 한국 기업들이 살짝 피해를 볼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케이. 그렇다면 저에게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네. 2024년의 산업 현황 팩터에 관해서 우리가 6가지 포인트로 디테일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그럼 결국 결론적으로 이러한 우려 요인이나 이런 기회 요인들을 반영했을 때 내년도의 성장폭은 2023년보다 어떠할 건가에 대한 결론을 원할 것 같거든요. 투자자들은. 네. 그럼 이사님 관점에서는 2023년보다 내년이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기대해왔던 것처럼 매년 빵빵 커지지는 않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금년에 그랬고요. 네.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성장 동력이 줄어들어서가 아니고 네. 이 시장이 원래 그렇게 느리게 천천히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그렇고 네. 분명히 업사이드는 준비되고 있고 음. 그 숫자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내년부터 당장 팡팡 터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2025년부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새해 약간 쉬어가더라도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말 기대감이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이사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가 딱 포인트로 돼 있어서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배터리 다이브 임성균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